자, 그러면 423조 최우선 면제권을 보겠습니다. 이 최우선 면제권은 우선 면제권과 달리 가장 먼저 받아갈 권리, 이거는 이제 알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니까 주임법에 있는 규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로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로 이해돼요?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그걸 명심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요건은 일단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는데, 이걸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면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줘야 돼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그거라고 그랬죠. 이거 경매가 된 다음에도, 진행된 다음에도 만약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한다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임차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전환권자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야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금액이요, 지역별로 이른바 소액 보증금이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면제권 요건일 뿐이에요. 대항력이나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별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2016년도 3월 31일서부터 이렇게 상향 적용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특별시였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안 되냐면요,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과밀 억제 권역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고요. 이때 그 수도권 지역은 지금 3개의 권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나눠놨는데, 3개의 권역이라는 게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 보존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은 이제 서울과 인천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부 시 중에 과밀 억제 권역들이 있는데, 그 경기도 일부 시들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디가 있는지. 일단 대충 우린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여기 수원 과밀 억제 권역 맞죠?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성남 이런 데들이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고요. 그럼 과밀 억제 권역은 8천만 원 이하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광역시예요. 광역시에는 보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보증금액이 5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평택은 지금 기타 지역으로 하는 거죠? 5천만 원 이하야 됩니다. 그럼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최우선 소액 임차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고, 그리고 이 광역시 중에요, 인천광역시가 있고,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올라가요? 과밀 억제 권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에 군지역들 있죠?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군은 전부 다 기타 지역을 적용합니다. 이거. 그럼 만약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보증금이 얼마 넘기면 안 돼요? 5천. 그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주택은 8천 넘기면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얼마 넘기면 안 돼요? 6천만 원. 감 잡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시 중에 4개 시, 안산, 김포, 용인, 광주예요. 안산, 김포, 용인, 광주는 기타 지역을 적용했었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김포, 용인, 광주는 광역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세종시는 광역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종시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금액 이하로 오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 해주냐면 서울은 3,400만 원까지 해줘요. 과밀 억제 권역은 2,700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있죠? 여기는 2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 밖에 기타 지역은 여기는 1,7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은 낙찰대금이죠. 대지 낙찰가 포함인데 대지 낙찰대금에 토지 포함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이거 왜 2분의 1 제한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최우선 면제를 전액을 다 받아가 버리면은 결국은 선수인 저당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2분의 1 제한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이쪽 금액은 지금 이쪽 금액의 3분의 1이죠. 그렇게 이제 숫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보증금 전체를 최우선 면제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은 실무하실 때 만약에 소액 임대차를 중개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니까 그 5천만 원짜리 만약에 임대차를 중개한다면 이때는 1,700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죠. 근데 3,300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우선 면제 요건의 확정일자한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1,700을 넘어선다면 확정일자 찍어라 하고 유도를 꼭 해줘야 되죠. 나머지 못 받은 3,300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찍어갖고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 최우선 변제 요건의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해요. 주택에 저당이 약 시세의 60% 정도가 잡혀 있다. 그럼 이건 만땅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땅 잡았다 그래요. 60% 정도 잡혀 있으면. 그러면 이제 60% 잡혀 있으면요. 이건 전세를 절대 넣으면 안 되죠. 전세 보증보험도 안 끊어줍니다. 60% 잡혀 있으면 이게. 그러면 결국은 만땅을 이제 일단 그저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월세로 돌려야 되죠. 맞죠? 월세로 돌릴 때 보증금을 얼마나 잡아야 되냐? 최우선 면제 금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2,500이나 이 정도 잡으면 될 걸로 보입니다. 경매가 한 1년은 진행되죠. 그 사이 월세 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점이 이건데 실무적으로 또 이 내용도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예를 들죠.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는 최우선 면제가 1억 이하라면 3,400까지죠. 근데요, 2010년도 3월 30일 전에는 얼마였냐면 서울의 경우는 9,500만 원 이하라면 3,200만 원까지 해줬어요. 10년도 3월 30일 전에는. 그럼 이 주택에 지금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 저당권이 일단은 들어온 날짜가 15년 4월 2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저당권자가 또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16년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16년도 8월 2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현재 1억이었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주택이 서울 소재 주택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면제 3,400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없어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 설정일은 15년 4월 20일이었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는 9,500 이하라면 3,200까지였죠.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자는 설정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설정하지만 내 뒤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만약에 보증금액이 9,500 이하라면 나는 경매 절차에서 3,200은 양보를 해야 된다. 라는 신뢰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상향 조정됐어요. 1억 원으로. 그럼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야한테는 내가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2번 근저당권자 보세요. 2번 근저당권자는 16년 7월 20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서울은 최우선 면제가 1억 이하가 맞죠. 그러니까 2번 근저당권자 앞서서는 최우선 면제 3,400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에 가시면 이제 저당이 주택은 대부분 많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일을 따져봐야 돼요. 꼭 따져보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최우선 면제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일을 따져갖고 그때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얼마였는가, 여기에 해당되는가를 꼭 브리핑 해줘야 돼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 이걸 말로 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로 풀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면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종전주임법 규정에 따를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 따르면 최우선 면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주택은 저당권이 굉장히 오래된 저당권들이 많아요. 특히 소액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을 꼭 따져갖고 그때 당시에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얼마였는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거기 이제 425쪽의 맨 위에 주택임대차위원회란 말이 나와 있죠? 찾았죠?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요,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둔다. 왜 법무부일까? 이거 우리 법이라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주임법, 상위법의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예요. 이거는 필수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하냐면요,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요. 임기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죠. 2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예. 자, 그러면 그 정도 감 잡고요. 이제 밑에 보증금만한 청구소송 등이 나오죠.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먼저 보세요. 426쪽에.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는 왜 들어왔느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거 대항력 우선면의권, 최우선면의권 요건을 봤더니 어느 경우든 입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사 갚아버리게 되면 이 좋은 효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 됩니다. 종료가 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관할 법원에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10일 내지 14일 정도면 등기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 명령서의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이 주택에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기억해야 되죠. 그럼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면 이 등기 자체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면의권을 취득을 시킵니다. 근데요, 그저 임차인이 입주 주민등록함으로써 이미 대항력 우선면의권을 취득해놨어요. 그럼 기취득한 대항력 우선면의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이거는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거. 그럼 임차인이 등기명령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갚버렸거든요. 집이 비었죠. 그러면 집이 비었으니까 이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이자는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하고 있죠 지금? 왜 최우선 변제인지 안 하는지. 소액 임차인이 빈자리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근데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가버렸는데 또 들어온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또 보호를 한다면 저당권자는 피해를 또 입게 되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 인정 안 합니다.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근데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었거든요. 우선면의권을 인정해도 상관없죠. 이건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우선면의권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비용이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자체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체크가 봤네요. 경매권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된 임차권이 경매권까지 인정해버리면 이때는 이게 물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권은 인정하잖아요. 임차권 등기로는 경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이제 고저 다 봤는데
그 428쪽에 말이에요. 양괄호 4번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계약편을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민법 그저 임대차 편에서 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 공부했죠. 이거.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등기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등기한 거예요. 합의 등기입니다. 이거 명령에 의한 등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합의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과 서로 합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등기 효력,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합의한 등기도 대항력 인정됩니다. 우선면제권이 있어요. 그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에서 최우 우선면제권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찍었다면 우선면제권은 인정돼요. 그 다음에 비용 있죠. 합의 등기 시에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권리자가 부담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때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역시 경매권은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실무적으로 주택 그 등기상 증명서를 떼봤더니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명령에 의한 등기든 합의 등기든 돼 있으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절대 소액 임차인일지라 최우 소면제 없다는 걸 고지해야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절대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 소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가 말소됐다가 됐다 말소됐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택은 중개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뺀돌뺀돌하다는 얘기죠, 이거? 나중에 속색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와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465조. 그럼 결국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이제 경매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이 주택을 경매를 시킨다. 그렇다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기하는데 이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버리면요. 이거 원래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법으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하게 되면요. 이게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이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요. 그래서 소액사건은 원래 소송물 청구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소액사건 심판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걸 3천만 원 올렸어요. 그러니까 교재 지금 2천만 원에 있는 거 3천만 원 올려놓으세요. 올려놨죠. 2자를 3자로 고쳐놓으세요. 425쪽 맨 밑에. 그럼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 소액사건인데 이건 단독 판사에 관하라에 소송이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있잖아요. 이거는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아니라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증금액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제 이걸 다 준용하여 3개월 정도면 소송 끝내버립니다. 그럼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소송해가지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이제 이 주택에 대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보증매수를 위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한다고요? 임의 경매를 한다고요? 이걸 강제 경매를 한다. 저당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제 경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경매 신청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임차인은 주택 인도를 먼저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쌍무계약에 대한 특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 맞아요? 쌍무계약 맞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서로 채무가 결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결련돼 있기 때문에 채무의 결련성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동시 이행이라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가 동시행 관계에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경매를 넣는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경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채권 변제 기한이 넘어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그렇듯이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주택인도를 먼저 해줘야 되죠. 근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쌍무계에 대한 특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인도 필요 없이 바로 살고 있는 상태에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거 쌍무 계약 맞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 쌍무 계약 맞아요? 아, 맞죠. 쌍무 계약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도 유상 쌍무의 낙성 분류식 계약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 쌍무 계약인데 전세권 경매권이 있다며요. 그럼 전세권에 계약에 주택 경매 들어간다. 먼저 전세물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거 명도됐다는 거 증명 안 하면요, 개시결정 안 따릅니다. 증명해야 돼요.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인도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럼 경락됐어요. 끝났습니다. 경매가 끝나게 되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랬어. 소멸한다. 임차권은 단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요게 이제 소송 관련 사항으로서 이해할 점이었고. 자, 이제 승계 넘어갑니다. 승계. 그럼 이제 교재 428쪽이죠? 임차권의 승계 규정인데, 요 임차권의 승계 규정은 말이에요.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이건. 임차권의 승계 규정은. 그럼 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은 민법상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데,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가 있는 남편이 있는 처가 딴 살림을 차립니다. 이거는 내연관계이지 부척관계지 사실혼관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쫓겨난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 임차권에 대해서만은 상속을 시키겠다, 이 의지예요. 그래서 결론만 이것도 이제 짚고 가는데, 이번 순한테도.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 있죠? 이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월세 못 나왔고 이거 보증금 다 까먹고 빚만 잔뜩 남겨놨어.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포기는 임대인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하면 되는데 몇 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 1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 1개월 내. 그럼 1개월 내 포기 의사 표시 하나 버리면 그대로 승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상속의 포기는 원래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거 3개월 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개월 내에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승계 규정 이 정도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429쪽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놈의 위원회도 더럽게 많아야죠. 헷갈려 죽겠어 아주.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단은 서울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운영했는데 서울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법에 명문화시킨 거. 이게 원래 이제 서울시장이 이걸 법에 근거 없이 그냥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제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구조공단 지부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분쟁조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답니다. 이거 필수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로 돼 있네요. 필수기간이다. 그 다음에 시도는요, 둘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시도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 분쟁조정위를 둔다로 돼 있고,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금 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죠? 위원수도 아주 더럽게 많아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제 5명 이상 30명 이내로 일단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누가 하냐면요. 위원장은 지들끼리 호선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위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죠, 지금. 6년 이상. 그래서 위원장은 6년 이상의 재직 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다들 중에서 이제 호선합니다. 호선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럼 숫자는 5, 6, 30으로 가면 되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임기. 위원회 임기 몇 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돼 있죠? 이건 또 임기도 특이해요. 지금 이 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전부 다 2년이었죠? 2년인데 요건 또 3년이 지금. 그래서 이제 3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분쟁 신청을 했어요, 당사자가. 분쟁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분쟁 조정을 며칠 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죠? 60일 내라고 돼 있죠? 60일. 그러니까 60일 내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내 이제 조정을 마쳐야 된다. 완료해줘야 되고요. 다만 이제 30일에 하나 연장할 수 있는데 일단 60일에 맞춰야 되고, 그럼 분쟁이 이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통지를 해주겠죠,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는데 당사자가 7일 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승낙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7일 내에 안 했잖아요, 서면으로. 그러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거부한 것으로. 이해했죠? 그 정도 이해두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기타 규정으로 갑니다. 주임법상 기타 내용인데, 그래서 기타 내용으로서 보증거 월차임의 증액 제한을 하고 있죠, 지금. 보증거 월차임의 증액 제한. 그래서 경제사정으로 변동을 해나 보증거 월차임 적정치 않게 됐을 땐 장래양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증액 제한만 하고 있는데, 이 증액 제한은 기존 보증거 월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해 증액하지 못한다. 20분의 1입니다. 이거. 그럼 프로테이즈를 한 사람이 이거 몇 프로예요? 5%죠. 그러면 이걸 가끔 물어보시던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럼 5%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보증금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증금을 올린다면 몇 프로? 5%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1억이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은 5% 제한한다면 얼마? 5만 원 초과해 증액하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증과 월세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5% 제한하고 있고 20분의 1 초과 증액하지 못하고. 근데 이 규정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일지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합니다. 합의로.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나만 하죠, 그거. 이 규정은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에 경제상의 변동이 있어갖고 적정치 않게 됐다, 이때 증액 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어 합의로 증액하거나 뭐 존속 중일지라도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는 이건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게 월세 전환이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이율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월세 전환 시율 제한은 연 1할이 1할, 연 1할은 10%를 얘기하는 거죠. 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에 이거 플러스죠, 이거 3.5를 더합니다.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3.5를 더한 이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하지 못하죠.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현재 1.25%죠. 연 1.25%예요. 그럼 3.5를 더하면 4.75%네요. 이걸 초과해 전환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증액제라든가 월세제한 이율 제한 규정 이걸 위반해 초과 지급됐어요. 초과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당연한 얘기고, 반환 청구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이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의무예요, 그럼. 지금. 그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한다고 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게 왜 법무부 장관인지 아시죠? 주임법, 상임법 담당 장관이 누구라고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두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이거 정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건 의무가 있어요.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당사자가 이거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한 경우는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 안 쓰죠. 안 씁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의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예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에요. 이해관계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여기서 임대차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확정일자 찍으면서 기록을 다 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여기관에다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도 요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건 개인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관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개공은 보장하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예? 안 보여줘요? 보여줘야 됩니다. 개공은. 개공이 이게 중개 물건이다. 그걸 증명하면서 신분증 내보이고 보여달라고 하면 개공은 볼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중개 의뢰된 물건이라는 걸.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거 편면적 강행규정서를 띄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게 주임법의 주요 골자였어요. 여기까지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판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주임법을 다 봤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봐야 되는데 문제 풀고 갈까요? 교재 432쪽. 작년에 어떻게 나왔나 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한다. 27회 작년 문제였습니다.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을 변제받는다. OX, X.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예, 그래야지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2번.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자, 대구광역시는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6천만 원 이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억 2천 원이잖아요. 보증금이 지금. 맞죠? 다음 3번 질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받아. 다세대라고 그랬죠? 엄청 잘 물어보죠. 고맙게도. 틀렸죠? 다음 4번 질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으로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된 금액이죠 지금? 그럼 이거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맞았나요? 맞습니다. 이거 5번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OX, X. 이 사례 들어드렸죠? 확정일자 먼저 찍고 입주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날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이건 저당권자가 우선이죠?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어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잘 풀려요? 금방 들었으니까 풀려야 되죠? 금방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리면 내 머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조문만 충실히 하면 그래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는데 민법은 문제 풀어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이거 주임법 상위법이. 진짜 더럽게 어렵게 내요. 이거 민법에서는. 우리랑 겹치는 부분 실명법, 주임법, 상위법 엄청 어렵게 내죠. 판례 태도를 아주 깊이 있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실무 과목이라 조문만 충실히 정리하면 다 끝나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 보러 가는데 요 상임법도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주임법을 골자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주임법과 차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임법은 무슨 색깔로 한다고? 노란색으로 한다 그랬어요. 노란색. 무슨 빨간색이요. 노란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순서 따라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 이 법은 2002년도부터 제정 시행됐어요. 그래서 그 국민 경제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적용 범위인데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 적용하죠.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고 영업목적이 됩니다. 반드시. 그럼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영업목적이 돼요. 그러므로 영업목적이 되니까 교회나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이에요. 여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영업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시간에 판례를 공부할 텐데 순수 제조공장이에요. 제조만 이루어지는 순수 공장,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순수 제조 공장이라든가 순수 보관 창고예요.
여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 공장 창고에서 영리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금공장 사건이었어요. 판례 실려 있으니까 이참하신 분은 꼭 읽어주시고. 순수 제조공제하는 적용이 없어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미등기 무허가 상가입니다. 이게 적용된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 주된 용도는 상업용, 영업용으로 써야 되죠? 상가해야 되고. 미등기 상가전세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 상가임대차에 명백합니다. 적용? 안 되죠. 똑같고. 이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거는 국민 경제생활 안전을 위한 법이니까. 근데 이 법은 아주 독특한 게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어서 버리면 아예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임법은 없죠. 그러면 서울특별시거든요.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얼마 넘기면 안 돼요? 4억을 넘기면 안 되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은요? 3억을 넘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기준입니다. 광역시는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적용하는 우리 인천광역시는 과밀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광역시 있는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는 안산, 김포, 용인, 광주 있죠. 여기 4개는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고, 여기는 또 세종시가 빠졌네요. 주임법은 세종시를 광역시를 적용하는데 상가는 세종시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요 금액인데 여기는요,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산합산 보증금액이 4억 3억 2억 4천 2억 8천을 초과하면 보호를 임차인은 못 받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숫자를 이거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4억짜리를 3억에 이사했죠? A 18. 됐죠? 4억짜리 3억에 이사했다. A 18.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그럼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 8천이죠. 그럼 평택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월세가 100만 원 있었다. 이 임차인 이 상가 임대차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2억 돼버렸죠? 그러니까 적용 안 됩니다. 우리 저거 숫자 기억해야 돼요. 기출에서 한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원시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수원시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요. 창원시는 어디 적용해요? 그 밖의 지역이고, 수원시는 과밀억제 권역 적용하고. 감 잡혀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대구광역시 만약에 수성구에 있는 주택이었다. 상가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얼마예요? 2억 4천 맞습니까? 근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상가였어요. 그 밖의 지역이죠. 1억 8천이죠. 감 잡히죠?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존속기간 보호인데 구조는 똑같죠. 상가는 최단기간 몇 년 보호한다? 1년이고요. 그 유효, 1년 미만을 정한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요. 묵시갱신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임대인이 만료 한 달 전까지 거절 총리 안 앞으로 묵시갱신을 하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묵시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 경과 시에는 효력이 발생하고, 요 규정 없습니다. 그럼 이 상가는 왜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싹 빠졌느냐? 상가임대차법은 주임법에 없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이죠.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3기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했어요. 2기 차임 갖고는 안 됩니다. 3기 차임을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죠. 나아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 실로 파손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들은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임의적으로 전대하거나 양도를 했다. 임차권을 거절할 수 있고 쌍방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했다든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알렸어요. 이거를 또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재건축한다. 이거 대부분 철거한다. 그럼 이러한 경우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역시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거죠? 계약갱신형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한테 하자가 없으면 5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얘기고. 그럼 이때는 갱신 요구에 갱신이 됩니다. 그럼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다만 보증금과 월차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되 보증금과 월세는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같은 기간인데요.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거든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고요? 임차인이 이겨야 되죠. 그 정도. 다음 대항력의 구조. 두 법이 똑같은데 상가 건물 인도받고요. 이거는 주민등록 전입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 신청이다. 정확히 해두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럼 사업자 등록 관련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 역시 이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이참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고. 자, 다음 우선 면제권으로 넘어갑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 내 우선화 변제가 걸려서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확정일자 찍어야 되는데 상가는 확정일자 받는 곳이 어디다? 세무서장. 맞죠? 주의합니다. 우린 실무니까. 이거 공직인사무소 등기소 이런 데 아니에요. 세무서장입니다. 상가는.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보증금융 일정 해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대항요건 경매등기가 갖춰돼요. 똑같고 소액보증금이어야 되는데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고요. 이때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특별시의 상가 얼마 이해야 된다? 6,500만 원 이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과밀억자 운역은 5,500만 원 이해야 되고 여기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해야 되고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소액보증금을 정할 때도 상가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산합산 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금액이 이 금액 이하로 왔다. 그러면 상가 서울입니다.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중에 1,9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광역시 3,800 중에 1,300까지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밖 기타 지역은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쪽 금액은 역시 30%고요. 이쪽 금액에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액은 낙찰대금에 대리낙찰가 포함이죠. 몇 번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해볼까요? 서울 보증금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45만 원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 최우선 면제 임차인 맞아요? 네. 맞죠? 딱 6,500 나왔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임차인 맞아요. 이 상가 경매로 넘어왔어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다? 네? 2,200이 아니고 2천만 원이죠?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2,200 받아가면 안 됩니다. 몇 번째 물어봤다? 세 번째 물어봤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예.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5, 6월. 그래서 어쨌든 안 내니까 다행이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쪽 금액은 이쪽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보증금이 적어버리면 그 한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믿으시고. 또 상가는 소액 임차인을 정할 때도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하게 돼 있죠. 이것도 주임법과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택시 소재 주택임대차예요.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 100만 원 임차인에게 있어요. 100만 원. 그래도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는 여기 평택시 소재 상가임대차로서 보증금 3천에다가 월세가 단돈 5만 원만 있어도 이건 최소면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언제나 고려하죠. 주임법은 보증금만 갖고 따져요. 그래서 그 점 또 차이가 있다는 거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자. 이건 두 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돼버리면 민법에 의한 합의 등기도 마찬가지인데 대항력 우선명예권 인정해버리고요. 기취득한 대항력 우선명예권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에는 최소한 문제 없어요. 우선명예권은 있습니다. 확정지 찍었다면. 다음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맞고 경매권 없어요. 소송 관련 사항, 경매 관련 사항 다 똑같아요. 상가인도 필요 없습니다. 다. 그래서 경락으로 소멸하고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똑같고 이거 승계 규정.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상가까지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가에는 승계 규정이 없어요. 다음에 이거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상가에는 없어요 또. 상가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는 없고요. 다음에 기타 증액 제한 규정. 상가는 기존 보증금과 월차임에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럼 100분의 9로 하면 9%네요? 그러니까 상가는 9%예요. 5대 9로 기억합니다. 5대 9. 주임법은 5%. 상가는 9%. 그래서 5대 9로 기억해 주시고. 월세 전환 시율 제한 규정. 상가는 연 1할 2푼이죠. 연 1할 2푼이라면 연 12%네요? 12%.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이거는 곱하기죠. 곱하기 4.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지금 더하기 3.5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였거든요. 똑같이 작년에. 곱하기 3.5 곱하기 4.5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곱하기 3이었죠 이거.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그냥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곱하기로 하면 쭉쭉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3.5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더하기 3.5로. 그래서 일단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이건 곱하기죠 지금. 곱하기 4.5입니다. 그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 지급 시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거 상가 표준계약서 있죠. 이거는 권장서식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주임법은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의무예요. 근데 상가는 권장할 수 있다. 권장서식이에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안 쓰고 있는데 근데 임대사업자 있죠? OP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들 이거 표준계약서 꼭 써야 됩니다. 실무하신 분들 참고해 두세요. 시군구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고 이거. 그때 표준계약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계약서를 2장 써줘요. 당사자가 갖는 계약서가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로 다시 1장 써줍니다. 일단. 다음에 확진일자 부여 기관에다가 이해관계인이 이거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상가는 확진일자 부여 기관이 누구예요?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의 이해관계는 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면적 강행 중에서 띈다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법에는 주임법에 없는 내용, 갱신 요건 하나 했는데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죠?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을 보겠습니다. 교재. 지금 따라오실만 합니까? 제가 아주 무지하게 천천히 하고 있죠? 천천히 하니까 아주 졸려 죽겠죠, 아주. 이게. 제가 목소리 쫙 가라고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졸아. 자, 권리금부 442쪽으로 합니다. 권리금. 이 권리금에 대해서 말해요. 권리금 계약은 나가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임대인과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임대인은 이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방해를 몇 개월 전부터 하지 말라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3개월이죠?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방해 유형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럼 이때 방해를 했거든요. 그럼 임대인을 상대로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 이거 희요에 걸리고 있네요. 희요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찾았어요? 3년 내에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있죠. 그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국장이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구분 확실히 해놓으세요. 주임법, 상임법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죠,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감 잡았죠? 이걸 슬쩍 법무부 장관으로 바꿔내면 여러분들 한눈에 딱 알아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권리금은 국장이다, 표준계약서가.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권리금을 적용 제외하는 게 있죠? 적용 제외.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있죠? 친절하게 제가 바닥면적 기재해놨죠? 몇 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대규모 점포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도 있는데 여기에는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그럼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같은 데인가요? 그러겠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점포가 있고 임대점포가 있죠. 그렇게 돼요. 직영점포 있고 임대점포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 못 받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국유재산법에 의한 임대인이 국이나 지자체였다. 이런 데도 보호 안 한대요. 일단. 근데 그런 데는 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나라에서? 아니 말고. 그래서 권리금 여기까지 해주십니다. 3자와 친해 지금 맞죠?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그저 뒤로 쭉 가서 또 기타 규정에 446쪽에 이거 상가는 해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주임법은 해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은 해지는 2개 차임 연체 시 계약 깨는 거죠? 깰 수 있죠. 근데 상가는 해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네. 그래서 상가는 해지를 하시고자 한다. 임차인이 몇 기 차임 연체해야 된다? 3개 차임에 달아도 연체해야 돼요. 그래야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상가는 전대차가 많죠. 그러니까 전차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죠.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보호받아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전차인, 이건 적법 전차인을 얘기합니다. 이거 보호하고 있고 전차인에게도 증액 제한 규정 보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월세 전환 시 이율 제한 규정 보호하고 있고 전차인도 3기 차임 연체해야지만 계약 깰 수 있대요. 이런 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봤는데 상가 임대차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중요한 내용. 앞으로 잠깐 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 적용 제한 그 규정으로 갑니다. 페이지 433쪽. 433쪽. 맨 밑에 지역별 적용 대상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메모 제가 수업하면서 하시라고 했죠? 상가 건물 임대차라 하더라도 다음의 구분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은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계약갱신 요건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써 넣으라고 그랬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일어났는데 권과 은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써 넣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단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대항력, 또 권리금, 또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맞죠? 해지. 그 다음 표준계약서. 써 넣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네. 참나.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써 넣으세요. 안 써 있는 분은 정오표에도 이거 안 들어가 있죠. 이거 안 들어가 있죠.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고 자꾸 느끼고 있어요, 난.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 규정 꼭 써놓습니다. 이건 그럼 뭔 얘기냐? 상가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지역별로 넘어서게 되면은 보호 안 하겠다는 의지죠. 근데요, 이 금액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보호를 하겠다는 예외 기준을 두고 있죠, 지금. 왜 그랬냐면요. 상가는 지금 현재 이거 월세도 곱하기 100을 합산해 버리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상가, 지방 쪽도 마찬가지인데 월세가 세기 때문에 상가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하니 적용되는 상가가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법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예외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갖고 처음에 갱신 요건만 딱 인정했다가 이제 더 확장시켰죠.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상가 임차인들 있죠. 갱신 요건 모두 적용됩니다, 이거. 모두. 맞죠? 그 다음에 대항력 규정도 모두 적용합니다. 또 권리금 보호 규정 있죠? 이것도 전국에 있는 상가 임차인 모두 보호받아요. 모두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해지 규정 있죠? 이것도 모두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전국의 상가 임차인 모두 보호받아요. 그러면 저기 그저 평택시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 임차인이에요. 저 임차인은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죠. 넘어섰을지라도 갱신 요건이 있네요. 맞죠? 대항력도 있네요. 나아가 이거 권리금 보호도 받네요. 3기 차임에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도 보호받고 있죠. 전국의 모든 상가 임차인은 이 4가지 규정, 5가지 규정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럼 저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는 게 뭐냐? 여기 중에서 바로 우선 면역권. 저 임차인은 확진일자 찍어도 이 상가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 면역권 없어요. 이해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임차인. 에? 없어요. 배제했잖아요, 지금. 다.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잖아요, 이 임차인. 맞죠? 그러니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징역 제한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월세에 대한 시일 제한 규정 보호 못 받죠?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버리면 일단은 우선 면역권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등기 명령 신청 안 됩니다. 징역 제한, 월세 이율 제한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갱신 요구권, 대항력, 3기 차임냈을 때 계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 보호를 받아요, 지금. 감 잡으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또 풀어봐야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 교재 448쪽입니다. 개업공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우리를 무시하면 매우 불쾌한 지문이죠. 2년이 아니고 5년이죠, 이거는.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자, 지금 차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 안 되죠. 9만 원까지예요. 상가는 9%니까. 그죠? 그러므로 2번 질문 X. 직접 물어봤잖아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수업을 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수업하면서 이제 100만 원 1억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이게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왜 대답 안 해?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 거는.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나왔죠. 3기 차임 연체죠, 우리는. 이거는 300만 원이죠. 월세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다음 4번 질문.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서울은 얼마 이해야 돼요? 6,500 이해야 되죠? 현재 지금 보증금 5천에다 월세 100만 원이죠? 최우선 문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주임법 지문하고 똑같죠, 지금? 아까 주임법 문제 풀어봤잖아요. 대구광역시
보증금 1억 2천이었는데 대공하기 시 아니었잖아 이거. 그래서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지우수 문제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의 전부 전대했다고 해서 동의 없이 임대인은 계약행위 효과는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8가지 사유에 들어가죠. 임의 전대 양도 들어갑니다. 그 정답 5번이었어요.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